산에서 만난 세 여자가 펼치는 산으로 가는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저희 컨텐츠가 문화가 있는 달 이런 느낌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번 화는 요새 굉장히 빠른 기간에 100만을 벌써 넘긴, 사실 애니메이션이 100만을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인사이드 아웃 2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저희가 셋이 영화를 보고 엘리멘탈 편에 이어서 영화 토크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개봉한 지 일주일 됐나요? 지금 녹음하는. 네, 거의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고 오. 저희 그때 엘리멘탈은 단둘이 깔깔이와 아주 오붓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깔깔이와 궁금이가 둘이서 영화를 보고 왔고요. 저는 사전에 먼저 봤습니다. 네. 역시. 나오자마자 달려가서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이야기랑 우리들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주 많은, 상당한, 다량의 스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영화를 보시고 이 편을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이삼이 팟캐스트 듣고 싶다 하시면은 영화 이야기는 살포시 건너뛰고 우리들의 이야기 약간 후반부부터 들어주시면 그나마 덜 스포를 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네, 오늘 보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 녹화를 위해 그쵸? 네. 네. 어떠셨는지 각자 좀 총평과 내가 가장 좋았던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열어보면 어떨까요? 우선 얘기하고 싶은 게 단카리 님이 네, 휴지를 꼭 챙겨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원래도 되게 잘 울어요, 영화를 보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광광 울진 않았다. 근데 옆에서 깔깔이님은 처음부터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데서 네,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아니 사실 휴지 챙겨가라 깔깔이 한정 어드바이스긴 했는데 아, 그랬구나. 네네. 저는 평들 중에 마지막 10분이 진짜 감동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10분에 올 게 오겠구나 좀 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조금 울었어요. 관광 울진 않았는데 근데 사실 궁금이님은 안 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래요? 저 마지막에는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는 정도인데 뭔가 뭔가 관광하지는 않았고 휴지 뽑기 귀찮으니까 이대로 말려야겠다 정도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약간 이런 정도의 울컥함은 있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깔깔이님은 처음부터 엄청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영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 친구가 우는지도 몰랐다. 아니 근데 막 엄청 관광 온 건 아니고 약간 그 마지막 10분 전까지는 저도 이제 눈물이 마를 테니 안 닦는 정도로 울었는데 휴지 안 쓰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휴지 안 썼는데 휴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있었어요. 사오셨던데? 사가지고 거기 가서 뜯었어요. 다 쓰려고. 근데 다 쓰진 않았다. 근데 이제 마지막 10분에는 콧물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콧물은 닦아야 된다 해가지고 콧물을 닦기 위해 휴지를 썼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보고 바로 든 생각은 감정과 무의식과 이런 것들을 구조화를 정말 잘 해놨다. 맞습니다. 그리고 형상화는 말도 못하죠. 형상화는 너무 잘 해놨고 근데 그 구조를 되게 잘 표현해 놓은 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깊은 곳에 신념의 호수가 존재한다. 약간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장면들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의식의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신념의 호수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혹은 중간에 그 풍자에 의해서 협곡 같은 게 생기는데 글로 떨어져도 결국에는 신념의 호수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의 감정을 구조화를 너무 잘해놓은 영화고 그게 그냥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몰입되고 공감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 약간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편보다 더 다양한 감정이랑 복잡도가 있는 감정들을 다룬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깔깔이님은? 저는 인사이드 아웃 1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일단 2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근데 개인적인 기대도 큰데 이제 주위에서 다 보고 온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심지어 2가 1보다 다 좋다는 거예요. 와 1보다 좋다고? 얼마나 더 좋을까? 약간 이렇게 진짜 대기대를 하면서 보러 가가지고 막 엄청 상상한 만큼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좋긴 좋았고 근데 왜 상상만큼 좋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인사이드 아웃 1은 모르는 맛이었거든요. 뭔가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비주얼로 구현을 한 게 몰랐는데 인사이드 아웃 1이 9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와. 엄청 오래됐죠 생각보다. 네네. 네, 그래서 9년 전에는 뭔가 유미의 세포들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죠. 네, 그래서 뭔가 뭐 유미의 세포들 같은 게 있었어도 장르도 다르고 하니까 영화 장르에서 이렇게 내면을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다루는 게 너무 신선하고 창의적이어서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은데 인사이드 아웃 2는 그래도 아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는데 계속 먹고 싶은 맛. 네, 맛있는데 아는 맛.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음식점 같은 데 가도 맨날 제가 모르는 맛 시키거든요. 아는 맛있는 맛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모르는 맛의 쾌감이 너무 커가지고 1을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았다. 오, 역시 도파민 네. 중독 에딕트. 네. 제가 아마 이제 2편이 1편보다 훨씬 좋았다에 힘을 실어준 장본인 중 한 명이었을 텐데 저는 사실 1편이 거의 2편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2편이 훨씬 한 2-3배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편보다. 와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근데 저는 이제 2편이 9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뭐 되게 주요 포인트만 알아요. 그래서 빙봉이 사라진다. 빙봉. 그리고 뭐 원도 스포가 있습니다. 아, 네. 주의. 아니 근데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9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원을 다시 보고 간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임팩트가 너무 컸어서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게 9년 전인지도 듣고 알았고 왜 다 잊어버리고 다시 보러 가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9년 전에 사실 이제 나왔을 때 이게 망작일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속편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제서야 속편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9년 뒤에 2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매끄러웠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실 편에서도 상당히 많은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건 장기 기억 선반이야 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격 섬에 대한 거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전제가 깔려 있고 거기에 또 새로운 개념을 얹어줄 수 있으니까 이가 좀 어떤 면에서 기존의 1편에서 소개된 개념들과 또 2편에서 새로 나오는 개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깊이가 더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직도 1편에 나온 떡밥들을 생각보다 2에서 되게 많이 회수를 안 하고 끝나버려가지고 3편도 나왔으면 좋겠다. 비포 선라이즈, 뭐 비포 그쵸. 시리즈 3부작처럼 그렇게 뭔가 인생에 쭉 걸쳐서 라일리가 이 청년이 되거나 아니면 중년이 되거나 노년이 돼서도 그 노스텔지아 할머니 이제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등장해가지고 이제 나오실 때 할머니 이제 이런 거. 계속 추억만 회상하면서 계속 옛날 얘기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약간 이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신선한 맛은 없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동진 평론가님도 비슷한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1을 볼 때는 사실 심리학 전공이 아니었고 2를 볼 때는 심리학 전공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더 재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을 보고 이제 2를 보니까 이제 1에서보다 2가 훨씬 그 언어적인 유희라든지 이 개념의 플로우가 되게 매끄러워요. 예를 들어 1에서 성격이 먼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의식의 영역인 어떤 자아가 형성되는 그 흐름이 전 너무 완벽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2편이 신념과 자아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일단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거는 제가 스포를 안 당하고 그냥 불안이가 나온다 이렇게만 알고 갔거든요. 그래도 예고편 보면 막 사춘기라고 뜨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춘기에 대해서 다른 걸 다룰 거를 이렇게 예상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게 원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정들의 이제 상호작용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투도 그냥 새로운 감정들이 나와서 그 감정들 간의 상호작용이겠거니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아라는 개념이 더 메인으로 등장하면서 맞아요. 자아의 나무가 나올 때 신념의 호수가 나오고 할 때 그냥 전 거기서 일단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형상할 수 있지? 맞아. 라는 게 너무 띵했어요. 근데 더 그럴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저는 막입이어가지고 막 오마카세를 가도 저가 오마카세랑 고가 오마카세를 이렇게 미묘하게 구분을 전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시니까 그 미묘한 걸 더 잘 알잖아요, 깊이. 그래서 아는 맛이지만 그냥 저는 알기만 하는 맛이라면 약간 진짜 잘하는 그 하나하나 식감과 촉감과 그런 것들을 다 너무너무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경지였을 것 같아요. 좀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확실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도 훨씬 뭐랄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 언어 유희가 훨씬 많아요. 그 2편에서 1편보다 그 브레인스토음이라든지 맞아. 네, 진짜 그걸 스토음으로 너무 형상화했잖아요. 잘 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sarcasm에서 진짜 박수 쳤거든요. 왜요? 맞아. sarcasm이 그 이동진 해설가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chasm이라는 발음의 라임을 이용해서 협곡을 만든 거예요. 네. 진짜요? 네네. 그래서 sarcasm이라고 실제로 캐릭터들이 한 번은 그 채 발음을 내줘요. 그 영화에서. 그래서 이게 sarcasm이 예를 들어 우리가 마치 벽을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벽을 올렸을 수도 있는데 협곡으로 떨어뜨린 이유가 그 영어의 라임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고 뭐 우린 억눌린 감정들이야. 이런 것도 이제 직관적으로 맞아요. 뭔가 비유들이 훨씬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네. 완전 그렇네요. 전 그 언어적 유희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형상화하느냐가 그쵸, 진짜 그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들이 이제 의식의 흐름을 타고 브로콜리 위에서 막 이렇게 둥둥 떠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서카스미 갑자기 나오는 순간 거기가 협곡으로 변하면서 뭔가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서카즘이라는 행동 자체도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이 감정들이 의식의 흐름을 타고 그 좋은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아를 찾으러 나가는 과정에서도 서카즘으로 인해서 이게 내 앞을 가로막는다라는 느낌을 딱 주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언어 유희들이 그냥 귀엽네 정도로 좀 1차원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약간 브레인스톰 하니까 진짜 스톰이고 이런 것들이 맞아. 좀 그래서 1에서 오히려 더 기발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스톰이고 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엄청 큰 전구가 내려오잖아요. 아이디어가 내려오고 맞아. 그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전공자로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그냥 글자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개념화돼서 아이들한테 그려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의식의 흐름도 진짜 그 강물이 흐르고 이런 것처럼. 맞아. 그리고 그 기억의 뒤편이 있잖아요. 저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처음에 조이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그냥 이거는 우리 뒤에다 버려버리자 이러고 그냥 보내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제 개인한테 대입을 해보더라도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일들을 직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한번 직면해서 이게 진짜 어떤 상황이었는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나도 그냥 그런 식으로 회피하거나 기억의 저편에 보내버리고 있었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다시 다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신념의 호수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또 나를 빌드업을 시키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의 빌리프가 되어서 나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1이랑 2랑 확실히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게 영화 끝나고 나서 궁금이님이랑도 말했는데 시즌 2가 훨씬 논리적이고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인상을 맞아요. 받긴 했어요. 근데 시즌 1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통통 튀는 매력 음. 그런 매력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만 빙봉 나오기 기대했나요? 아, 아니요, 그것도- 많이들 기대하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최근에 홍콩 그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기 전인데 굿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핑크색 애가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저 빙봉이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친구한테 이거 원에 나오는 그 상상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당황이었어. 친척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 당황했습니다. 근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원래 당황이 있는 핑크색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요? 무슨 색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캐릭터 탄생 과정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좀 부끄러울 때 나타나는 그 볼빨개지는 홍조? 색, 네, 그거를 표방해서 분홍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이제 덩치가 큰 이유는 슬픔이와 유사성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네, 좀 큰 친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슬픔이가 큰가요? 통통? 좀 네, 통통해서? 네네네. 아, 그러고 보면 슬픔이랑 당황이랑 좀 결이 맞고 소심이랑 불안이가 결이 좀 맞아서 응. 소심이가 갈 때마다 아 이거 불안이었으면 다 계획 있는 거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따분이라고 하나요? 네. 그 따분이가 그 풍자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따분이한테서 풍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풍자는 조금 더 소심이나 까칠이? 까칠이한테서 나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소심이는 근데 너무 소심해서 풍자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약간 수동 아. 공격적으로 약간 약간 네. 그랬을 텐데 맞아. 돌려서 막 네. 지금 나 못한다는 거야? 이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지능적으로 돌려가기 이런. 맞아요. 가장 좋았던 장면 혹시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저는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기억의 저편에 있던 감정들이 다시 흘러 들어오는데 그게 다 그 신념의 호수로 굴러 들어가는 그 부분? 왜냐면 그 전에는 기쁨이도 그렇고 불안이도 그렇고 기억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신념의 호수에 들고 가서 이렇게 하나씩 놓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신념 그 감정들이 골라가지고 맞아. 가져가는 느낌이라면 나중에는 그냥 흘러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비교가 되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분 어때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좀 우셨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한데. 근데 저는 그냥 라일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으니까 그쵸. 이미 뭐 네, 내 조카죠, 내 조카. 라일리가 큰 거부터 일단 뭉클해가지고 그 자아가 커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러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아로 컸구나 애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제 성격 섬도 네. 있잖아요. 거기에 가족 섬이 너무 코딱지만해져가지고 그것도 너무 근데 우정섬은 있다 막. 맞아, 엄청 커. 근데 그것도 묘사를 너무 잘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네. 그때 딱 사춘기에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 가족은 약간 뒷전이고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표현을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기억에 남는 그 웃긴 것들은 그러니까 현우 터졌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칭찬하는데 이제 이게 메아리 퍼져가지고 되게 sarcasm처럼 들려가지고 너무 웃겨. 막 너네 너무 나쁘다 이러면서 막 가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웃겼던 것 같고 뭔가 인사이드 아웃 1은 뭐 빙봉이랑 헤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임팩트 있는 한 장면이 빌드업 했다가 빵 터뜨리는 느낌인데 이거는 잔잔한 깨알 재미들이 많아서 하나의 큰 임팩트 있는 장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마지막 10분이 하이라이트였다. 그 댓글에 완전 공감을 했거든요. 이제 불안이의 구름이 사라지고 판넬 계기판이 행복이를 부를 때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행복이가 가서 라일리가 되게 행복하게 그리고 잔잔하게 하키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퀀스가 진짜 이게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전에 그 기쁨이가 브라니한테 뭐 우리가 라일리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가 되게 좋았던 기억은 나네요. 근데 그 던지는 메시지가 원이랑 약간 비슷한 결이었어서 조금 더 아는 맛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자아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인사이드 아웃 원이 본질적인 메시지가 기쁨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슬픔이도 있어야 되고 감정들은 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였다면 인사이드 아웃 2도 여러 기억들은 여러 신념들은 다 있는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야. 뭔가 이런 것들이 감정에서 신념과 자아로만 형태가 바뀐 것 같아서 더 예측 가능한 줄거리와 메시지였다. 근데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자꾸 악평을. 근데 중립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치우치면 또 이제 봤을 때 생각보다 별로 임팩트를 받지 못하는 관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전 매우 치우친 입장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래야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게 되게 맞거든요. 그리고 평론가님 말 들어보면 이제 1편하고 닮아 있는 부분들도 사실 많고 좀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면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자아가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저는 그 기쁨이가 자기가 결국 형성한 자아, 나는 선한 사람이야를 떼어서 다른 자아에게 공간을 내준 것도 사실 엄청 감동적이었고 그걸 이제 또 다른 감정들이 다 안아주잖아요. 그런 논리적인 흐름도 매끄러웠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너무 네. 논리적인 느낌? 이제 떼겠지? 이제 안 깼지? 진짜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아 그래요? 미래 예지 능력이 투철하시군요. 전 불안이가 컨트롤해서 다 계획합니다. 이미 제일처럼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네. 저는 그 계기판이 감정을 부르는, 그러니까 기쁨이를 부르는 게 정말 뭐랄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1편에서는 어쨌건 다양한 감정들을 이제 기쁨이가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2편에서는 아예 이제 자아 개념 혹은 신념이라는 감정과 또 다른 차원의 의식적인 부분과 감정이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부분이 상호작용하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아와 신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들이 선제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아를 만들지를 골랐다면 이제는 의식이 더 커지면서 자아가 형성된 이후에는 그 자아가 의식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아이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아름답게 표현이 됐다라고 맞아.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감정이 많은 부분들을 컨트롤했다면 성인이 돼서는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식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장면이 전환된 거죠. 그래서 뭐 엄마 아빠들의 감정 캐릭터들이 나오면 그들은 되게 차분해요.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뭐 또 그런가 봐 이런 식으로만 넘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봤을 때 이게 아이의 감정 캐릭터들과 어른의 감정 캐릭터들의 그 온도 차이가 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른이 됐나라고 느낀 게 제가 그 어른의 차분한 감정 캐릭터들처럼 그런가 보다 약간 그러겠네 그러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춘기였다면 이 영화를 더 임팩트 있게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그냥 혼돈의 시기, 그냥 내면에서 엄청 혼란스러웠던 시기인데 그거를 뭔가 해석해준 느낌이에요. 저는 이 영화가. 맞아.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사춘기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갑자기. 근데 약간 우선 안 봐요. 이거 유치해. 맞아. 나 이런 거 너 인사이드 아웃 2 봤어? 그거 요즘 애들이 보는 거잖아. 너 애니메이션 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무슨 쿨한 밴드 이름 뭐죠? 따분이처럼? 글로우인가? 뭐 아무튼. 네, 막 그거 했을 때처럼 나 그렇지. 나 인사이드 아웃 2 당연히 봤지. 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 사춘기 때 봤다면 다른 애들도 약간 이렇구나
알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냄새나서 나가기 싫고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막 애들의 미간 막 미리미리수 계산하는 거 아니구나. 막 이런 거? 그런 점에서 좀 위로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애누이처럼 그냥 영화 뭐 이거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애니메이션이지 뭐 이런 그냥 누워있었을 것 같긴 해요. 맞아. 일단 영화관에 안 가고 핸드폰으로 누워서 이제 OTT로 봤을 수도 있겠죠. 요약본. 맞아요. 결말 포함 걸어치고. 맞아. 맞아요. 근데 이 중간에 기쁨이가 불안이한테 이제 밀려나고 어른이 돼간다는 건 기쁜 일이 좀 적어지는 건가 봐. 막 이러면서 엄청 슬퍼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 상징하는 게 아까 엄마 아빠들의 감정들이 되게 쿨했던 것처럼 그냥 감정의 비중이 계속 작아지는 그런 걸 좀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되게 어른으로서 좀 슬펐다 보면서. 맞아. 나의 감정들도 다 저렇게 차분하게 자아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봤을 때 이게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의 감정 캐릭터들만 걔네가 없더라고요. 그 애누이나 뭐 불업이도 없고. 네, 불업이나 당황이나 이런 애들이 없고 그 마지막에 나올 때 보면 원에 나왔던 5가지의 감정들이랑 추가적으로 불안이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는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그런 감정들의 비중이 좀 컸다고 하면 어른이 돼가면서 오히려 이런 감정들이 내가 논리성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더 단순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영화에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어른들한테 노스텔지아도 없네요. 그렇네요. 아직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지하실에서 아직 아직 4, 50대라. 네, 한참 있다가 나오셔야 돼가지고 저는 이건 이제 또 캐릭터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따분이는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용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저는 그냥 약간 지루함, 따분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에누이라고 표현되는 프랑스어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욕구와 함께 오는 상태래요. 그래서 무기력 이런 건가? 네, 무미건조함이나 감정적인 공허함을 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춘기에 제일 불안이보다 오히려 제 사춘기 때 안위? 네, 그렇죠. 그 따분이가 더 자리 잡았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사춘기에 컨트롤 타워는 불안이가 잡지만 이제 밖으로 보이는 거는 따분한 듯 보이는. 그래서 너무 딱 따분이가 약간 사춘기에 들어있는 애 그 자체인 느낌? 표면적으로. 그쵸. 그 라일리가 캠퍼스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가 어땠니? 했을 때 좋았어요? 이게 이거잖아요. 표면적으로. 맞아요. 이제 거기서도 나오지만 앙위 빼고 이제 다른 감정들이 우리 뭐라고 말하지? 막 이러다가 앙위가 그냥 띡 누르고 좋았어요 이러고 일단락 되잖아요.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사춘기 때 다른 감정들 뭐 불안이라든지 불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의 에너지 레벨이 되게 높은 감정들이어서 앙위처럼 좀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낮은 에너지를 쓰는 감정이 그래서 반대급부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미국인에 대해서 약간 지리를 모른다 이런 편견이 있는 것처럼 프랑스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뭐 불평불만 많고 우울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캐릭터로 프랑스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뭔가 프랑스 발음을 하는 안위라는 캐릭터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주긴 하잖아요. 뭐 볼덤이다. 맞아. 근데 볼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앙위는. 그래서 영어로 적합한 표를 찾지 못해서 프랑스어를 그대로 따다 쓴 게 아닐까. 사실 비슷하게 저는 이제 당황이도 영어로 이제 embarrassment라는 캐릭터인데 embarrassment 안엔 당황만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단축된
왜곡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그 원어를 살리는 것도 좀 이 영화에서 까다로웠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따분이가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다 뭔가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약간 본인의 실제 뭐 감정을 숨기거나 하고자 하는 말을 숨기거나 아니면 뭐 풍자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얘의 존재가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저는 그 행동들이 본인을 솔직하게 내비치지 못함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궁금이님이 설명해주신 뜻처럼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런 차원에서 sarcasm을 하는 것 같은 게 막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재밌다 약간 이렇게 비꼬는 차원에서 sarcasm이 나오는 것 같고 머리도 검은색 단발머리에 한쪽 눈 가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미국에서 이모라고 EMO 엄청 고스족같이 하고 다니는 우중충한 까칠한 아이 같은 캐릭터 같았어요. 저는. 저 중학교 때 약간 한쪽 눈 가리고 다녔는데 앙위의 현실화. 그런가 봐요. 저 그랬나 봐요. 근데 저희 때 그렇군요. 깻잎 머리가 유행하긴 맞아, 했어가지고 맞아. 아니 저는 근데 약간 으스스하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중학교 졸업사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흑역사 사진인 게 잔뜩 화나 있어요. 왜 이렇게 뭐 사회에 엄청 불만 많은 약간 머그샷 같이 나왔어요. 머그샷. 버럭이가 키를 잡고 있었나 보군요. 그런가 사진 봐요. 촬영할 때. 네, 맞아요. 저는 짜증이가 그렇게 완전 컨트롤 타워를 잡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짜증난다란 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안위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좋았어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막 슬픔과 분노와 막 그런 것들이 그냥 짜증나라는 단어로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캐릭터 그 비하인드를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막 보면은 뭐 불안이의 머리는 왜 이런 스타일일까? 분수처럼. 네네. 왜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머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자기 불안할 때 머리에 약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그런 형상을 그 캐릭터 디자이너분이 뭐 생각해서 머리가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는 거래요. 네. 자아도 불안이가 컨트롤할 맞아요. 때는 그래서 전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맞아요, 표현됐던 맞아요. 것 같아요. 다른 단일 감정들은 그래서 다 사실 한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데 조이가 머리색이랑 눈색이 파랗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건 원에 이미 나왔던 설정이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왜 그러신지 아시나요? 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슬픔이가 상징한 색깔이 파란색인데 그 원의 플랫을 되돌아보면 슬픔이가 만져서 기억 구슬이 파란색이 된 게 아니라 슬픔 뒤에 기쁨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슬들이 앞으로 돌려보니까 파란색인데 뒤로 돌려보니까 이제 기쁨이었던 그 한 구슬 안에 사실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던 걸로 이제 나중에 탄로가 나는데 그래서 슬픔 뒤에 기쁨이 온다. 또 기쁨과 슬픔이 복합적이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를 상징하기 위해 기쁨이만 머리색을 슬픔이의 색을 따서 썼다고 해요. 그거를 암시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2를 보면서 초반에 그 기쁨이가 슬픔이를 데리고 그 신념의 호수로 데려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사를 하나 치는데 뭐 기쁨이 우리는 슬픔이 항상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함께야. 맞아. 막 이런 대사를 치는데 짧은 대사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대사인데 이 기쁨이와 슬픔이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한 그 대사로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사이드 아웃 1을 볼 때는 슬픔이가 빌런인가 기쁨이가 빌런인가도 좀 약간 파가 나뉘긴 하는데 저는 약간 기쁨이가 빌런이다 파여가지고 그때는 막 기쁨이 왜 저렇게 독단적이고 막 독재하는 것 같고 막 강압적이고 막 그래? 막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슬픔이랑 기쁨이랑 1대1로 서로 대립이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쁨이만 긍정적인 감정이고 나머지 애들은 싹 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카테고리화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 컨트롤 타워에서 쫓겨나서 나머지 감정들이랑 기쁨이랑 같이 있는데 애들이 계속 기쁨이가 무슨 아이디어 내면 엄청 징징대고 그리고 대안은 안 내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을 기쁨이가 제시하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징징을 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 뭐 5개라고 한다면 그 5개의 원초적인 감정을
베이스로 이 캐릭터들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분류되는 감정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디폴트인 상황에서 긍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옛날에는 긍정이가 되게 꼰대 같았는데 지금은 긍정이한테 몰입하는 거 보면서 옛날에 둘리 보면은 어렸을 때는 막 고길동 아저씨 왜 저래? 이러다가 다 커서는 막 고길동 불쌍해 이러다가 하잖아요. 약간 그렇게 된 느낌이었어요. 막 조이 왜 저래? 이랬다가 아, 조이 불쌍해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어른이 됐구나 플러스 약간 꼰대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1편은 조이가 빌런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질적으로 보면 기쁨이가 성장해가는 스토리거든요.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근데 1에서는 슬픔이라는 다양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기쁨만이 유일한 감정이 아니구나를 기쁨이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편에서도 기쁨이가 화도 내고 막 울기도 하고 맞아. 기쁨이는 사실 기쁨이어야 되는데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되게 복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기쁨이가 이제 한층 더 성장을 한 건데 저는 느끼기에는 기쁨이만 긍정적인 캐릭터 같지만 사실 다른 감정들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불안이도 사실 긍정적이죠. 왜냐면은 미래를 위해 라일리의 행복을 계획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막 불안이가 컨트롤 타워를 휘젓고 있을 때 이제 행복이가 와서 불안이와 합체하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가 불안이와 화해하고 불안을 좀 받아들이면서 라일리도 행복을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가진 어떤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되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슬픔이도 저희가 막 기쁨의 눈물도 있는 것처럼 항상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그렇게 비춰지긴 쉬운데 감정은 좀 어떻게 보면 긍부정이 좀 중립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중립적일 수 있고 그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중립적이지 않은 스테레오타입을 애초에 캐릭터화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정적으로 카테고리화되는 감정들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카테고리로 되는 애들은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캐릭터가 되고 반대인 긍정적인 캐릭터는 또 긍정적이게 되고 이렇게 됐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좀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1이랑 2랑 그 캐릭터들의 묘사 자체가 되게 느낌이 달랐거든요. 1에서는 각 감정 캐릭터들이 정말 극단적인 캐릭터들로 많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막 분노 막 이런 애들은 맨날 막 불나고 맨날 불나고 막 화내고 막 다 뒤집고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2에서는 애들이 되게 협조적이야. 큰 거죠 감정들도. 네, 약간 감정이 사회화되고 세련돼진 느낌? 그래서 기쁨이가 결국에는 그 긍정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애들이 뒤에서 불평불만을 얘기하긴 하지만 또 기쁨이가 무너져 있을 때는 나한테 좀 아이디어가 있긴 해 이러면서 또 막 의견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1편은 감정들이 자기 마음대로였던 느낌이라면 2편은 조금 더 협력해 나가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원팀의 느낌이 좀 더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궁금이님이랑 영화 직후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요새는 기쁨이가 컨트롤 타워를 잡고 있는 것 같고 기쁨이를 제가 의식적으로 자아가 이렇게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렇게 대안은 없고 징징거리는 감정들을 못 견디는 지금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제가 유독 약간 꼰대가 따르는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들을 주위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쁨이가 아니라 다른 감정이 컨트롤 타워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인사이드 아웃 1에서 기쁨이가 슬픔이를 좀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느꼈듯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좀 꼰대같이 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쁨이를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 타워로 부르는 건 괜찮은데
남의 컨트롤 타워에 기쁨이가 없다고 해서 기쁨이 데려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 부정의 뉘앙스가 사실 스티리오타입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기쁨이만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다른 감정들도 다 막 라일리가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선 모든 감정들이 다 필요하고 뭐 때로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쁨이가 아닌 감정이 컨트롤 타워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간과되지는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그 기쁨이가 컨트롤 타워를 잡아가지고 지금 혼나는 분위기는 혼자 막 낄낄대니까 혼나잖아요. 그래서 꼭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기쁨이가 컨트롤 타워를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장면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라일리는 원래 기쁨이가 컨트롤 타워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훅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기쁨이가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또 라일리의 엄마 아빠 캐릭터들을 보면 엄마는 슬픔이가 키를 잡고 있고 아빠는 버럭이가 그 키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차분하게 잘 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사람마다 컨트롤 타워에서 키를 잡고 있는 감정들이 다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더더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우리는 각각 어떤 감정이 이런 키를 잡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나와 있는 캐릭터들로 해볼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좀 슬픔이가 컨트롤 타워를 많이 잡고 있었다면 요새는 기쁨이가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저는 컨트롤 타워랑 약간 논외로 불안이가 계속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걸로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는 불안이도 굉장히 중요한 저의 감정 중에 하나였는데 조승연 님의 유튜브를 보면은 해야 하는 거를 하는 게 통제력이고 안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는 게 절제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해야 하는 거를 하게 하는 힘이 좀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약간 날아간다 이런 심정으로 했던 것 같고 이제 안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는 거는 소심이 같은 면에서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불안이랑 소심이가 서로 이렇게 팀을 이뤄서 협력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끔 많이 해주지 않았나.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슬프고 지칠 때 이제 슬픔이가 슬펐고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슬픔이 그 자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할 때 불안이가 그 목표 달성을 이루게 하기보다는 기쁨이가 그 과정에서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희 엘리멘탈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엘리멘탈에 나오는 엠버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엠버는 버럭이인 것 같긴 하거든요. 컨트롤 타워를 잡는 게. 네. 그런 면에서는 제 컨트롤 타워의 지분 한 3분의 1은 버럭이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나머지 3분의 1은 앙위랑 나머지 3분의 1은 조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앙위는 되게 의외네요. 근데 전 상대적으로 좀 불안도가 낮은 사람이어서 일단 불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슬픔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제가 스스로 갑자기 좀 우울감에 빠지거나 그런 슬픔에 빠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슬픔보다는 좀 앙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원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었던 감정이었는데 풀을 보니까 앙위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공허함 이런 건가요? 공허함도 공허함이고 진짜 제가 무관심하다고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관심처럼 표출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관심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고 무관심하고 싶어서 한다라기보다는 그 감정이 저절로 드는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냉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생각해보면 기쁨이랑 불안이가 키를 잡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느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까칠이가 잡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진짜요? 근데 까칠이가 잡고 있는데 그거를 불안이가 티를 안 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까봐? 네. 오. 그래서 사실 제 내면은 되게 까칠한 편인데 그래서 까칠이가 막 이것도 짜증나 저것도 짜증나 하고 있는데 불안이가 너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 취급 못 받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리스크 해칭을 해줘서 오히려 기쁨이가 키를 잡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까칠이가 컨트롤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오히려 까칠하기 때문에 불안이랑 겹쳐졌을 때 정말 많은 그 경우의 수를 대비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약간 시너지를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저는 여기에 없는 감정들까지 이제 확장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까칠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사실 까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약간 민감이? 예민이? 뭐 이런. 예민이. 막 근데 애가 까칠하진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한데 까칠하진 않아. 뭔가 뾰족하진 않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좀 둥근 까칠이. 저는 뾰족한 까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전혀 못 느끼셨다는 게 저는 되게 컨트롤을 잘하고 계셨네요. 근데 제 까칠이는 두 분한테는 작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기쁨이가 이러면서 아니면 그냥 감정들이 뭐 딱히 컨트롤할 필요 없이 우리 잠깐 뭐 뒤에서 커피 마시고 올까 이런 느낌이라서 두 분한테는 까칠이가 반응한 적은 없고 불안이가 오히려 키를 잡았던 적은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이서 저 빼고 계속 뭐 영화를 보러 가신다든지 약간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악미네요 이거. sarcasm. 가만히 있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민이라는 게 이제 정보량이 많은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근데 그게 불안해서는 아닌데 그 눈썹의 미묘한 달라짐을 알아차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잘 아세요? 무디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뭔가 정보의 변화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한 것 같긴 해요. 제 페디큐어 색깔 뭐예요? 그런 정보는 저는 페디큐어 없어요. 알고 싶지 않은 정보가 하나 더 늘어났네. 잘 아시네요. 예민하시네요. 이거 약간 밈화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기 그 캐릭터들 중에서 없는 감정 중에 뭔가 두 분을 구성하는 감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약간 사랑이라는 감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러브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두 분을 봤을 때 되게 러브가 키를 잡는 경우들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두 분은 그렇게 직접 느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제 키를 러브가 안 잡는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참 대단한 게 사랑이가 아직 안 그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잘 상상이 안 돼요. 일단 그쵸. 컨트롤 타워에 있는 상상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사랑이 제 생각에 감정의 영역에 약간 애매하게 걸쳐진 부분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상태에 가까운가요? 그쵸. 뭔가 사랑은 정의된 개념인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개념이 연구하거나 심리학적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냐면 딱 그 조건화되는 상태가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심박수가 뛴다고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을 느끼면 심박수가 뛰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완벽히 인과적으로 매치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연출을 한다고 하면 사랑이를 넣는 게 아니라 사랑 가루 같은 걸 넣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백그라운드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슬픔이한테도 사랑을 딱 뿌리면 슬픔이가 약간 덜 슬퍼진다든지 아니면 사랑에서 오는 슬픔을 느끼다가 까칠이도 원래는 그냥 까칠하게 생각하는데 사랑 가루를 맞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연출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만약에 사랑이가 있다면 그런 거 어때요? 막 사랑의 열병처럼 컨트롤 타워가 막 뜨거운 거예요. 막 감정들이 막 힘들어해. 막 자기 막 힘을 못 써. 막 I'm not thinking right. 막 제정신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리 나왔는데 진짜 그런 연출이 있으면 그러게요. 궁예. 이거 들은 거 네, 아니에요? 궁예 궁예가 아니라 하시는 우리 거 지금 아, 듣고 저작권? 표절? 표절 시비 붙습니다. 고소 준비하시죠, 차길 변호사님. 네. 인사이드 아웃 2의 이제 한 축이 감정이었다면 두 번째 축은 제 생각에 신념일 것 같은데 각자가 생각하시는 나를 구성하는 신념에 대해서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사춘기 때와 비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서로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지 어떤 자아를 가진 사람인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때 자아가 강했냐라고 하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눈앞에 있는 감정들만 느꼈지 내가 누구인가를 느끼진 않았을 때인 것 같아요. 남들과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던 시기인 것 같아서 뭔가 자아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저기 다 날아다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는 되게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정해야 하는 멋짐에 뭔가 부합하는 행동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얹자면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생각인데 불안이가 그리는 미래 디스토피아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지고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가 실제로 되게 엄청 불안했어요. 내 진짜 거지가 될까봐.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제가 거지가 되면 어떡해? 하면서 울었던 거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도 그게 되게 충격적으로 인상적이었나 봐요. 근데 사실 거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도 적고 예를 들어서 거지의 저한테 그때 개념이 노숙을 하는 거였으면 그런 비율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적은 확률과 정말 적은 비율인데도 극심하게 공포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했지? 근데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춘기의 특징인 것 맞아. 같기도 해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가난에 대한 염려나 그런 거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나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갑자기 막 울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지금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저도 엄청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던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죽음에 대한 거였어요. 그게 사춘기의 원래 특징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상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상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산 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걸 상상하는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오히려 죽음이나 아니면 실패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조차도 못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커가면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좀 늦게 왔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 맞아요. 때? 이게 사춘기를 안 겪으면은 20대 때 크게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서 두 분이랑 약간 순서가 반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때는 크게 느끼니까 제 외모적 결함도 되게 크게 느껴가지고 막 너무 못생긴 것 같아 하면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그거는- 기억이 있어요. 약간 흑역사예요. 그건 저도 있어요. 맞아. 난 왜 저도 이렇게 있죠. 까매? 아,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엄마 아빠한테 진심으로 나 주워왔냐고 물어본 적 있거든요. 내 존재에 대한 의심? 나 진짜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진심으로 얘기를 해줘 이러면서 막 그게 너무 외모적으로 엄마랑 아빠랑 오빠는 결이 비슷한데 저만 다른 거예요. 막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진심으로 그걸 물어봤던 적은 있어요. 그게 사춘기였을 수 있죠. 네. 네네. 근데 요새 어떤 신념은 그러니까 옛날에 가졌던 신념이랑 되게 달라서 그 신념이 달라지는 것도 신기한데 옛날에는 나는 나와의 약속을 정말 못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강점 검사 하면은 인내랑 끈기 이런 게 항상 최하위로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그 신념을 가지고 저를 평가를 하니까. 근데 요새는 저는 저와의 약속을 생각보다 꽤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신념이 스스로 좀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해요. 근데 그 신념이 제가 실제로 그 저와의 약속을 계속 조금씩 지켜오면서 저절로 쌓인 것 같아요. 그 기억들로. 좀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그런 요소에 의한 신념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신념이라는 생각이 뿌듯한 것 같아요. 결국 그 신념의 호수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 쌓이면 또 새로운 신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긴 이제 신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강점 검사를 하면 그래도 인내랑 끈기가 완전 최하위는 아니지 않을까.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신념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라일리도 엄청 부정적인 신념들도 많잖아요. 뭐 저도 분명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신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저도 라일리처럼 어렸을 때는 내가 잘 못하면, 아니면 친구의 기분을 잘 맞춰주지 못하면, 내가 외톨이가 될 거야. 이런 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라는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커오면서 저에게 막 사랑을 주는 깔깔이와 궁금이도 있고,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신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추가적으로 나는 뭐 사랑을 뭐 주고 싶어. 뭐 이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라든지 이런 신념도 같이 생긴 것 같고. 근데 진짜 신념의 형성 과정에서 뭐 아까 제가 다 만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이 기여를 했고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약속을 70%만 지켜도 사실 잘 지킨 건데 나는 70%밖에 못 지켰어 라면서 역시 난 약속을 못 지켜 라고 생각할 때 옆에 있는 단칼이나 궁금이가 아니야 너 약속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이렇게 객관화를 해주는 게 내가 생각보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어떤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이런 신념을 제가 만들 때 어떤 기억을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기억을 어떤 감정의 색깔로 가지느냐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가지 자아가 이제 라일리 안에서 통합이 될 때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럼 아빠가 뭐 나 너한테 실망했어. 이런 식으로 혼내는 장면들도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 나는 이기적이야 라든지 나는 나한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 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자아들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배워야 되고 또 품어야 되는 자아 중 하나구나. 훈계를 받아야 될 땐 또 받아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잘하고 있는데 너무 나를 몰아칠 때는 오히려 잘하고 있어라고 객관적으로 말을 또 해줘야 되는 거고 저도 좀 새로 배웠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부정적인 신념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도 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단적인 예시로 저는 제 자신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는 기조가 깔려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내가 알고 있고 그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혹은 내가 계획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신념 자체도 계속 성장해 나가고 그쵸. 부정적인 뭐 신념이라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긍정적인 신념들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조합됐을 때 결국엔 나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부정적인 신념이다, 긍정적인 신념이다의 경계도 되게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건데 나는 효율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같은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도 그런 신념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결국 감정들이 이제 그 다양한 자아를 안아주는 행위도 나는 있는 너 그대로를 존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비춰졌고 그 신념의 호수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자아도 되게 나무 형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성장해 나가는 계속 변하는 그런 것들을 표상하기 위해 좀 나무의 이미지를 끌어다 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에선 나뭇잎도 떨어지고 다시 피고 이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계속 뭐 나이테가 커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보면서 생각한 거는 제가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미 긍정적인 신념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둬도 되죠. 그쵸. 신념을 맞아요, 변화시키지 않고. 하지만 왜 이렇게 기억들이 열일하나 봐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지?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더 반작용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기쁨이가 도파민에 취했어. 아, 저희 그 얘기도 했어요. 아까 밥 먹을 때. 이게 미국적인 설정이 그쵸.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라일리가 그 다른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면 운동을 잘해야 된다든지 맞아요. 이런 거. 한국에서는 공부 잘해야 되는데 약간 슬프다. 그런 느낌? 그래서 한국에서는 입시 스트레스를 막 겪었을 것 맞아, 같은데 맞아. 그래서 뭐 답안지 보다가 뭐 걸리거나 막 컨닝하다 걸리거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막 엄마 아빠들이 다 화이팅 화이팅 막 하면서 엄청 서포트 해주잖아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부모님의 사고방식과 달라서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춘기의 모습이 한국적인 사춘기와 미국적인 사춘기가 달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럼 생각을 했었어요. 인사이드 아웃 2 번외편으로 한국 편. 이제 또 한국이랑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키들로 각종 나라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감정이라 그래서 한, 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 어떤 애가 캐릭터면 막 한이랑 정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교 걸보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글로벌한 그런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면 로컬한 좀 특수성을 더한 변주들이 무한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 인사이드 아웃 3를 만든다고 하면 그 다음 청년기에 그쵸.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예상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냐라는 거는 사실 감정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용서, 감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정들과의 조합이 재밌게 잘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고 방금 깔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문화권에서 강조하는 감정들을 저는 뭐 메인으로 다루기엔 좀 민감한 것 같고 느낌에 라일리도 여러 문화권의 친구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의 캐릭터들을 보여줄 때 한 구석에 걔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감정만 크다든지 약간 이렇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냥 생각해보니까 라일리가 남자애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자가 더 감정적으로 섬세하고 뭔가 그렇다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념이 있기 때문에 여자애로 캐릭터를 설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는 막 라일리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섬세하게 반응을 하는데 아빠는 맨날 그 뇌에서 계속 축구 보다가 잠깐 관심 가졌다가 다시 축구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남자의 복잡 미묘한 그 시선에서 감정을 바라봤을 때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가 다 여자 관객이니까 이렇게 공감하면서 봤는데 남자 관객은 감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공감하면서 봤을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유미의 세포들에서 그 여자 남자 캐릭터들도 반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미의 세포들 안 봐서 모르는데 유미의 세포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주의 세포들도 나와요? 나와요. 네. 간혹. 근데 그게 엄청 단순하게 남자들은 그려져요? 아니면은 그냥 여자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그 친구의 눈썹 모양을 보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유미의 세포들에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감정이라는 게 외부의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외부 자극은 잘 안 나오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복작복작거리는 것만 원투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시즌 1에서도 외부에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가출하려다가 말고 그게 끝이고 여기서도 3일 동안 캠프 간 거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외부의 타인의 감정과 내 감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다루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의 기쁨이와 나의 기쁨이가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 역시 사랑이가 나와야겠군요. 그러니까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저번 시즌 1 쿠키에서 어떤 남자애가 맞아요. 나와서 둘이 무슨 러브라인이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떡밥이 시즌 2에서 당연히 회수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가 코빼기도 안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잖아요. 돌로 새겨졌잖아요. 저는 그거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 전에 그래요? 몰랐어요. 네. 어. 돌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예요? 마운트 러시모어를 본단 이것도 굉장히 미국적인데 크러쉬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마운트 러시모어의 랜스가 이제 맨 우측에 있고 네. 맨 좌측에 그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렌스 너무 웃겼는데. 저 랜스만 보느라 이게 걔 못 봤어요. 저도. 맞아. 다들 랜스가 너무 인상적이었다. 거기서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단칼님은 어때요? 저도 사랑이가 제일 궁금한 것 같긴 해요. 뭐 사랑이 진짜 감정의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 좀 노스텔지아 할머니가 너무 조금 나와서 아쉬웠다. 아. 그 왜 쿠키인지 영화 본편인지 모르겠지만 1편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도 막 몸 좋은 자기 첫사랑을 회상하는 그런 씬도 있거든요. 영화에서. 원인가 봐요. 오. 되게 웃겼거든요. 그 씬이 막 자기 화날 때 그걸 딱 틀어줘요. 세포들이. 그럼 이제 그 몸 좋았던 나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왜 지금 남편하고 결혼했지? 막 이러면서 회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회상 할머니의 역할도 좀 더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엄마나 아빠한테 그 회상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 나 내 사춘기 때도 저렇게 저랬지 뭔가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올 법했는데 안 그러네요. 나왔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궁금이는 왜 없죠? 저희 그 얘기도 호기심 했었는데 이런 거. 네, 네. 있을 법한데. 네. 유머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맞아. 했어요. 아. 계속 이상한 드립치고 막. 깔깔이. 네. 다 그러네요. 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네요. 맞아. 결론은. 단칼이도 있어야겠네요. 넣어주세요. 있어야죠. 네. 누군가는 교통 결단을 정리해주고. 내려야 어. 되니까. 얼른 3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3 나온다는 소식이 있나요? 후속작이 있다고 하나요? 글쎄요. 근데 나와도 거의 4, 5년 후일 거라서 그쵸. 하나 만드는데 한 4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다. 아무튼 저희가 롱런에서 인사이드 아웃 3가 나오면 또 그때 또 한번 리뷰를 하는 걸로. 네. 아 그러면 진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 그때 노스텔지아 할머니 나와서 우리가 네. 인사이드 아웃 2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근데 2가 되게 그 복잡도가 올라가서 3는 뭔가 더 복잡해져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걸 충족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라는 느낌도 드네요. 저희가 방금 아이디어 많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레퍼런스에 넣어주시고요. 네. 네, Thanks to. 스페셜 땡스 투 저 그거 너무 3, 좋았어요. 2, 3.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네 있는 그대로 너희를 사랑해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거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저희는 중립 사이트도 있었고 아주 선호 사이트도 있었지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쿠키가 있어요. 네. 저희 말고 인사이드 아웃 2. 저희 쿠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끝까지 저희 것도 다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 유병재가 그 유튜브에서 자기는 이동진 평론가님한테 뇌를 위탁했다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5점이라 그러면 이 맞지 이 영화 엄청 좋은 영화지 막 5점이지 막 이러고 1점이라 그러면 맞지 이 영화 쓰레기지 막 이런다고. 저도 바로 3.5 각인돼가지고 이 영화 3.5점이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웃기네요. 벌써 안녕. 끝나나요? 아쉬운데 뭔가. 아니 사실 끝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재밌어서 아쉽다. 이것도 쿠키로 넣고 싶네요. 구질구질. 저희는 구질이. 이제 약간 밤새 토크할 삘이어가지고 힘듦이 질림 이런 거 없어요? 앙위. 앙위. 지금 앙위가 막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끝내시죠. 네, 끝내시죠.